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아이들과 잘 지내는 방법 육아 상담 시간입니다. 자, 다음 주면 벌써 3월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입학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와 떨어지기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아이들과 예비 학부모님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 시간 보내면서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1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둘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은영 소아청소년 정신과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뵙고 싶었습니다. 아, 제가 너무 팬이에요. 그래서 아까 네. 전에 인사하러 갈 때 제가 네, 하트를 날려주셨는데. 예, 좀 실례가 아닐까. 하트를 제가 날리면서 갔잖아요. 네, 오늘 사실은 예. 그래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네. 전화로 인터뷰할 때 정말 예. 팬이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정말 팬이고 얼마 전에 타 방송국에 라디오스 땡 출연하신 것도 네. 제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네. 간단하게 좀 팩트 체크를 네. 해보면 일단은 의사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저 의사고요.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요. 또 예. 세부 전공으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또 다시 전공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의사신 거는 잘 모르시죠? 네, 뭐 아시는 분도 많고요. 아, 그래요?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요. 예. 일단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오늘 백신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YTN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는 것도 너무 기쁘고 백신 접종이 됐다 그래서요. 의사로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주제를 백신으로 바꿔볼까요?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인데 네. 이국종 교수가 제자시라고요? 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고요. 예. 우리 이국종 선생은 이제 저랑은 의과대학 출신이 다르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1996년부터 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했거든요. 예. 그때 우리 이국종 선생이 학생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 맞긴 맞죠. 네. 근데 얼굴은 조금 연배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제가 선생님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워낙에 또 오은영 박사님께서 동안이셔가지고.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집에서만 생활하다가 어린이집에 처음 가게 되면 네. 특히 엄마나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서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새학기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예. 인간은 언제나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변화가 생기면 이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안전하지 않냐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대상과 만날 때는 좀 긴장도 하고 불안해하는 게 원래 맞긴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개인마다 아이들마다 좀 사람이 다 다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선뜻 적응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조금 시간을 갖고 탐색을 하고 좀 자기가 이제 괜찮겠다 했을 때 적응이 좀 편안한 아이도 있거든요. 이게 개인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답은 변화에 따라 긴장하고 좀 불안해하는 거는 어쩌면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엄마나 아빠와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분리불안이나 이런 증세로 봐야 됩니까? 네, 보통 분리불안 증세라고 하죠. 그리고 연령 기준으로는 만 5세 미만에서는 이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 5세가 넘으면 아이들이 좀 떨어져서 부모가 아닌 제3자와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조금은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 5세가 넘어서도 분리불안 증상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분리불안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기준은 만 5세가 되는 거군요. 네. 예. 어느 정도 좀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두 달 정도가 지나도 여전히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이럴 그렇죠. 때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보통 한두 달이면 아무리 개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좀 적응이 될 법하지 않나라는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때도 가기 싫어하면 일단 억지로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이유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유를. 의외로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이유도 있지만 예.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예를 들어 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에 뭔가 적응이 어려울 만한 이유가 아이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언어가 조금 늦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선생님의 어떤 설명 같은 걸 이해하는 게 좀 어렵다든가 예. 아니면 너무 두려움이 많다든가 아니면 또래하고 어울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는 예. 좀 원인을 찾아서 좀 더 적응하는 과정이 편해지도록 예. 아이를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에 안 가는 거를 꼭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듣는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유들이 특별히 없다면 쉽게 말하면 다른 발달상의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예. 유난히 집에선 너무 잘 지내는데 원에 가는 걸 한다 할 때는 뭔가 좀 적응하는데 분리불안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래도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좀 다녔고, 네. 초등학생들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체로는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죠.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아이들은요. 공간이 바뀌면 이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특히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공간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불안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먼저 들어가 있을 때 훨씬 나아요. 예. 자기가 먼저 좀 일찍 들어가 앉아 있고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는 건 좀 편한데 예. 아이들이 이렇게 왜 안 간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랑이를 하다가 약간 이제 등교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선생님 다 들어가 있고 다른 친구들이 다 앉아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하네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 너무 사랑하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를 너무 잘한다고 자부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러다 보면 아이의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너무 내 입장에서 일찍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아니 그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문 열고 들어가는 걸 좀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일부러 늦게 가서 사람들 모여 있을 때 들어가요. 네. 성격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인간은 1000번 만번을 변합니다. 예. 그리고 인간은 원래 타고난 거와 길러지는 거의 합입니다. 예. 그래서 타고난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 기질적 특성이라고도 보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사람을 100%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특성들은 좋고 나쁘고가 사실 좀 없고요. 예. 아이의 특성을 잘 알아차려서 이 아이에 맞게 그리고 이 아이가 지나치게 힘들고 불편하지 않도록 부모가 잘 파악해서 이 아이를 잘 지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학교는 또 생활 환경이 다른데 아이들 첫 등교 전에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좀 적응하는데 조금 연습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연습이라는 건 뭐냐면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길도 좀 연습시키시고요. 그러면 옆에 건물들, 길 이런 걸 보면 좀 익숙하면 사람이 한결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 건물도 좀 많이 이렇게 눈으로 여러 번 보고 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좀 기웃기웃 복도도 좀 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얼굴을 좀 미리 좀 이렇게 보고 가면 아이들이 훨씬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환경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요. 쥐구멍 드나들듯이 자주 드나들어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연습을 통해 아이들은 익숙해져가는 과정을 통해 불안과 긴장감을 낮춰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길 가면서 놀이 같은 거 해주는 것도 좋습니까? 근데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왜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 아이들한테 언제나 좋은데요. 등굣길에 너무 재밌으면 또 나중에 학교 가다가 그거 놀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아이들 등교하다가요. 10분 거리인데 40분 지나도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따라가 보면 동생들이 문방구 앞에서 그 100원짜리
그 뭐 집어넣으면 하는 게임 있거든요. 또 그거 구경하고 웅덩이 있으면 또 발로 밟고 하늘 한번 보고 뭐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곧 아이를 좀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박사님 말씀에 너무 몰입이 되고 있어서 제가 괜한 질문을 좀 드려봤네요.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 내성적인 아이들 있습니다.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집에서는 좀 어떤 활동 해주면 좋을까요? 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준비를 미리 연습시켜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내성적인 아이들이라고 해서 꼭 적응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내성적인 아이들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를 본인이 좀 보유하고 있을 때 편안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고 와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콧바람을 쉬어야지만 좀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그리고 딱히 몸이 약한 건 아니지만 바깥 활동을 하고 집에 오면 기가 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치는 사람들. 그렇죠. 약간 이게 외향, 내향이라는 건 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향적인 아이들이 꼭 적응을 못하는 거는 아닌데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사람하고 친해지면 또 굉장히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학교 가서 생활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많은 어른들이 너 이제 학교 가서 잘못 생활하면 선생님한테 혼나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그렇죠. 너 이러면 선생님이 이놈한다 이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좀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담임 선생님한테 혼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미리 좀 경우가 겁을 있거든요. 먹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의도는 좋지만 아이들을 지도하고 문제 행동들을 고쳐주고 할 때 아이를 무섭게 하거나 겁을 주는 걸로 그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야. 또 실수해도 괜찮아. 선생님이 다시 가르쳐 줄 거야. 우리는 몰라서 배우는 거야.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지금부터 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은영 박사님께서 굉장히 바쁜 분이라서 상담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거의 쪼르다시피 해가지고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아이 상황 자세하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박사님과 함께 그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좀 고민이 하나 들어왔는데 2941번님께서 18개월 된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엄마를 찾지 않아요. 어린이집이나 시댁에 가서도 엄마 없이 전혀 안 찾고 잘 노는데 정상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왜 부모도 연습을 하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닌데요. 특히 엄마들은 기본적인 본능상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를 가장 좋아하고 나를 가장 반가워하고 나한테 안정이 힘들 때 나한테 안정감을 찾고 이러기를 본능적으로 원하는 면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다른 사람을 좀 더 반가워한다든가 또는 엄마가 없을 때 다른 사람하고 지낼 때 잘 지내다 오면 왠지 섭섭해요. 서운할 것 같은데. 우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울었다고 하면 엄마를 찾았다고 하면 왠지 뿌듯함. 약간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이가 애착이 안정이 되면요. 이 안정된 애착을 기본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확장이 돼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지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할머니하고 있거나 어린이집에 가서 엄마를 보자마자 막 무슨 강도 만난 것처럼 또 쫓아나와서 막 엄마한테 안기고 엄마 우리 빨리 가자 이러면 사실 이 아이가 어머 낮 동안에 어떻게 지내지? 무지하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 떨어져서 다른 기관이나 선생님이나 할머니하고 지낼 때 편안하게 즐겁다면 이 아이는 애착이 안정된 아이고 결국 1차 애착 대상자가 엄마라면 엄마와 매우 편안하게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네 집 개가 지나가나 이런 식으로 본척만척 한다면 이거는 엄마와의 애착을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만났을 때 또 너무 반가워하면서 엄마하고 잘 지낸다면 이 아이는 애착이 안정된 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911번님, 저희 아이는 낯을 가리지도 않고 누군가의 관심과 칭찬을 엄청 즐기는 아이인데요. 이상하게 유치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거나 친구 앞에서 율동을 하는 상황이 오면 절대 안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창피해서라고 하는데요. 절대 우리 아이는 창피해야 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틀릴까 봐 그런 건지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건지 이럴 경우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겠죠? 라는 질문입니다. 어머, 이 어머니는 지금 질문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잘 알고 계시는 건데요. 아이가 여러 양상의 부분의 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특징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요. 또 이 아이는 잘하고 싶어하는 아이고 또 그걸 통해 인정받고 싶은 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 아이는 잘하는 거는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120만큼 해내요. 아주 잘 해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거는 난이도가 그거보다 훨씬 쉬워도 잘 못할 것 같거나 해본 적이 없거나 예전에 한번 했는데 뭐 좀 실수한 것 같고 누가 좀 웃었다 그러면 그것은 쉬움에도 불구하고 100만큼 잘 못해낼 바에야 그래서 창피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20도 없고 60도 없고 80도 없고요. 100이 아니면 0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엄청나게 몰두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반면 어떤 거는 절대 안 하려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언제나 자존감과 자신감과 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자신감이라는 거는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 나이에 따른 능력에 비해 어떤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합니까? 불완전한 게 인간인데 이 아이는 뭔가 율동 같은 거는 썩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시선을 받으면서 율동을 했을 때 잘 못 해낼 바에는 창피할 바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물론 그렇죠.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아이한테는 언제나 방향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즐겁게 해봐라든가 이게 방향인 거죠. 아이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방향인 거고요. 또 아이가 정말 싫어하면 참여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친구들을 찍어줘. 아니면 친구들을 응원해줘.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 아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왜 바보처럼 그래? 이런 말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어머니들은 용기를 주시겠다고요.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마음속으로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난 이건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서 뭘 그렇게 잘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이 잘이라는 거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해봐. 그냥 즐겁고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이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상담을 들어보니까 혹시 어머니도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좀 그 어머니를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식이 부모를 다 닮습니다. 물론 똑같진 않아도요. 닮는데요. 이 닮은 것을 잘 파악하고 알아차리고 지도하면요. 장점이 됩니다. 자, 5021번님. 21개월 된 아이입니다. 아이가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잘못을 해서 하지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등으로 혼을 내면 자기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행동을 합니다. 가족들 중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좀 당황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안 돼 하지 말라는 거가 훈육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그래도 좀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서로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지켜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경계, 선,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 선악, 잘하는 거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옳은 거와 그른 거를 가르치는 것이 훈육인데요. 이 훈육은 만 나이로 36개월 이후부터 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36개월이 넘어야지만 언어를 좀 알아듣고 그 언어 중에서도 앞뒤 맥락에 맞게 간단한 원인 결과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36개월이 좀 넘어야 아이가 우리 엄마가 이 눈앞에 없어도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집에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도 있어. 이걸 이해하는 게 만 24개월이 넘어야 이해합니다. 그런데 36개월이 넘어야 우리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어딘가 집에는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예.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표현하지 않아도 언제나 마음속에 있어. 예. 우리 엄마는 언제나 날 사랑해. 그 사랑의 마음은 내 마음과 엄마 마음에 심상으로 간직되어 있어. 이것이 발달하는 시작이 되는 나이가 36개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36개월이 넘었을 때 왜 우리 훈육을 하면 약간의 목소리의 변조와 얼굴 표정의 변조가 일어나거든요. 예. 왜 놀 때는 재밌게 놀아보자. 재밌지? 이렇게 말하지만 훈육을 할 때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약간의 목소리의 변조도 36개월이 넘어야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1개월 아이는 사실 위험하면 치우고 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한 번 정도 하면 되는데 이걸 너무나 엄하게 하지 마 이러면 아이가 그게 자기를 공격하는 거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소리가 엄하면 너무 무서우면 아이들은 이것을 귀와 눈으로 보고 듣는데 이걸 약간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자극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 무서우니까 이거에 대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다음 반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하는 반응들 중에 대표적인 게 공격하거나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무서울 때 남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고요. 또 이 아이는 근데 제가 볼 땐 좀 유순한 것 같아요. 자기를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난폭하고 공격적인 게 아니고 그 엄마의 목소리와 얼굴의 표정에서 무서움을 느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고 반응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네, 당연하죠. 21개월 나이는 당연하고요.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위험한 거나 해로운 거는 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성장 발달에 필요한 요구들, 신호들, 생리적인 욕구들이에요. 그래서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은 두 분이 좀 비슷한 유형인데 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면 지금 두 자녀분이 약간 틱으로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2156번님도 그렇고 6587번님도 혹시 틱이 좀 의심되면 아이일 때 어떻게 좀 해줘야 됩니까? 네, 이 틱 증상은 사실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세요.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이 틱은 학동기 연령, 그러니까 만 6세부터 해서 이제 뭐 한 15세 이런 학동기 연령의 한 24%에서 일시적 틱을 포함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틱은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틱은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뇌 안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물질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럼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물질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위기나 위험 상황.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때 그리고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폭설이 쏟아진다. 그런 게 확 도파민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 그럼 대한민국 이럴 때 막 흥분하고 즐거울 때도 도파민이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골을 내주게 생겼어요. 그러면 막 속이 상해서 소리를 지를 때도 도파민이 올라갑니다. 게임을 몰두할 때도 도파민이 올라가고요. 그렇다면 도파민이 굉장히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이가 외부 자극에 의한 스트레스 반응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고 또 위기나 위험이라고 인지되는 상황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가 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틱 현상, 틱 증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틱을 보이는 아이들이 현재 이 아이 상태가 어떻고 이 아이의 정서 상태가 어떻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해서 불편하면 저 같은 전문의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연이 너무 많이 와서요. 제가 애청자분들께 혼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나와주시면 계속 졸라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은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